23장 습관에 대해 그리고 기존의 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이는 제목부터 두 주제로 구분되어 있죠. 첫째는 습관에 대한 고찰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고찰입니다. 사실 이제 관습과 기존의 법은 오랜 세월 사회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에세 안에서도 잘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상 습관에 대해라는 것과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 두 가지로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시작은 두 팔에 송아지를 안고 다니는 안악 이야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싹이 나면 그거를 매일매일 뛰어넘으면 수십 년이 지나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큰 나무를 초능력자처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두 팔에 송아지를 안고 다니는 안악 이야기와 나무를 심고 나무를 뛰어넘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습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면 그것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이죠. 결국 이제 몽테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습관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주제별로 묻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거나 주목할 만한 것에 집중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먼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는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지금 이제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 동굴은 아닙니다만 이 그림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쪽만 바라볼 수 있게끔 메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벽면에 어떤 사물의 인형의 그림자가 비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동안 여기서 이걸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불이 있고 이 불에 비춰진 인형의 모습이 여기 비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여기에 있는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와서 봤더니 진짜 이런 횃불이 아니라 진짜 빛이 있고 여기에 사물들이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세계는 가상의 세계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 사람이 이러한 진짜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자기 동료들을 생각을 해서 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있잖아, 동굴 밖에 나가서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냐? 나도 좀 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야, 너 진짜 우리한테 와서 사기칠래? 여기 앞에 있는 게 진짜지 저 바깥에 있는 게 진짜겠니? 라고 이야기할까요? 플라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서 이것을 보고 온 사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결국 이제 밖에 나갔던 사람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학자들은 결국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상의 세계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를 본 사람들인데, 이러한 관조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와서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몽테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럴법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맨 끝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습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습관에 불과하다고 자신들이 믿는 불과하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는 습관 때문에 왜곡된 거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동료들한테 배척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일강 폭포 주변의 거주민들은 폭포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또 나쁜 습관은 이제 처음부터 물들이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곤 하죠. 중간에 한번 그 번역상에 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211페이지에 보면 호두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나무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호두로 번역이 된 이 누아라는 말은
호두가 아니라 노름용 주사위라고 옮겨야지 맥락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노름용 주사위를 갖고 노니까 플라톤이 야 너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사위를 갖고 노름이나 흉내내고 하면 되겠어?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번역상에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습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 중에 좀 인상적으로 느끼시는 이야기도 조금씩 다를 텐데 한 번씩 어느 게 가장 인상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테뉴 자신도 확고한 권위가 있는 관행을 자기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토대가 너무나 허술했었다라고 자신의 탐구 경험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 깨달은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건전한 이 성풍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랫가락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매혹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법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톤의 저서 중에서 상당히 좀 길이가 긴 작품이 이제 아까 나왔던 이 국가라는 작품과 법률이라는 작품인데 법률은 이제 플라톤이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렸던 이상국가의 모습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성풍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노랫가락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티에스테스나 오이디푸스나 마카레우스 등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근친상간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성풍속을 이렇게 좀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이야기 하나하나는 전부 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오이디푸스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 티에스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티에스테스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제 아트레우스와 왕권 다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형의 아내인 그 아에로페라는 여자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제 아트레우스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를 위해서 티에스테스의 아들 셋을 요리해서 아버지가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티에스테스가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자식들의 요리를 자식들 요리인지 모르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너의 자식들이었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티에스테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펠로페이아라는 자기 친딸이 있었는데 이 친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물론 이 친딸은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기스토스라는 인물을 낳습니다. 알기스토스를 아트레우스의 양자로 들였다가 아트레우스를 살해하도록 사주하는 끔찍한 계획을 이어가는 뭐 거의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지만 이 알기스토스라는 인물이나 아트레우스나 티에스테스 같은 인물은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부도덕한 그러한 짓을 많이 했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실 때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탐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제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덕목은 정숙함이죠. 그래서 몽테뉴는 정숙함의 가치를 자연 본성에 입각해 정당화하는 것과 전통이나 법, 교훈 등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쉬운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함이라는 것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가치인 거는 맞긴 한데 이거를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정숙하라고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정숙하라고 했고 우리 선생님도 정숙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숙하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왜 정숙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라고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오늘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연 본성에 입각을 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고 이런 모든 어떤 근거를 따지고 모든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이성으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자연 본성에 입각을 해 정당화하는 것이 맞겠죠. 그 대신에 전통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해갖고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꼰대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인간 본연의 덕목이자 자연의 이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조상의 오랜 미풍양속이고
주변 어른들도 모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몽테뉴는 봅니다. 사실 맞는 얘기긴 하죠.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아주 훌륭한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외로 몽테뉴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의 방법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도 바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에 따른 설명이 철학적인 설명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몽테뉴는 이어서 관습과 이성을 비교하는 논의를 이어가죠. 이 관습의 막심한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편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직관하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편견을 벗어나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자신의 판단력이 마치 완전히 뒤집어진 듯 느끼게 되겠지만 더 확실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법에 따라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습에 따라서 편안하게 사고방식을 나름대로 갖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야,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편견에 사로잡힌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안 맞으니까 모든 걸 다 이성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없다고 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성 자체가 장사거리가 되고 법률은 상품이 되겠죠. 왜? 내가 여태까지 관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을 새로 익혀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이성에 따른 법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몽테뉴는 습관을 편견이라는 이름 아래 한 번에 쓸어버리고 진실과 이성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모든 관습을 다 물리치고 이성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죠.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조금 더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성의 힘보다는 관습의 힘이 훨씬 더 편안하고 사회를 더 훌륭하게 살기 좋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행적으로 판관의 직책이 매매되고 판결이 현찰로 거래되고 교회, 귀족, 평민, 제4의 신분, 법복 귀족이 생겨난 나라, 즉 프랑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프랑스가 분명합니다. 얼마나 야만스러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몽테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약간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몽테뉴의 집안은 돈으로 관직을 얻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1554년에 이 페르규라는 시의 조세법원 참사를 역임을 했죠. 이제 그 조상이 이제 그 직책을 샀기 때문에 57년도에는 이제 이 페르규의 조세법원이 보르도 고등법원에 합병이 돼서 몽테뉴는 보르도의 고등법원 판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570년에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직을 가까운 친구인 플레리몽 드 레알에게 양도를 하면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은 집안이 좀 돈이 많아서 판관의 직책을 집에서 사서 그거를 물려받아서 판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현실이 야만스럽다라고 하는 그 몽테뉴의 심정은 뭘까요? 자신을 포함을 해서 조롱을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이 한 거지 나는 현실과 무관하다라는 의식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어떤 뭐 발끈하는 의식의 발로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몽테뉴를 굉장히 위대한 어떤 철학자, 뭐 사상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적어도 진보적이고 기존에 있던 관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몽테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기존에 있던 관례를 무시하는 자유로운 영혼, 그렇기 때문에 좀 진보적일 것 같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갖죠. 물론 이제 이 보수주의적인 태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뭐 직책을 매매하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이 찬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기존의 법을 바꾸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일단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고 논의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이제 법을 담당하는 계급이 부상을 하면서 두 가지 법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프랑스의 귀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대검 귀족이라는 노블레스 데페라는 대검 귀족이 있고 또 법법 귀족이라는 노블레스 호브라는 귀족이 있습니다. 이 법법 귀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검 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귀족입니다. 옛날에 용맹스럽게 왕 옆에서 싸워서 왕한테 어떤 영지를 부여받고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된 계층. 이 바로 대검 귀족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법 또는 행정적인 권한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어떤 체계가 생겨지면서 이러한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관료들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직을 세습을 하면서 귀족 같은 반열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 당시에는 대검 귀족, 전통적인 귀족이 있고 법법 귀족,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이 많아서 어떤 그 행정적인 권한을 뭐 돈으로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한 그러한 법법 귀족들이 두 계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행동을 보면 전통적으로 대검 귀족은 명예의 법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명예를 훼손을 당하면 뭐든지 간에 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법법 귀족의 힘은 사법권에 있기 때문에 사법의 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대검 귀족은 명예의 법에 따라 결투를 해야 되지만 법법 귀족은 결투 같은 개인적인 보복 말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프랑스는 귀족이 두 계급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하나의 머리, 즉 왕에 달린 두 개의 몸같이 되어 있다라고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 대검 귀족은 무인답게 짧은 복장을 하는 반면에 법법 귀족은 긴 법복을 입었죠. 자, 그래서 몽테뉴는 이렇게 옷 입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거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일반의 옷 입는 방식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볼 때는 나는 굉장히 고상한 철학자고 학식이 있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교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옷 입는 방식이 너무나 이상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옷 입는 방식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 지혜로운 인간은 자기 영혼을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빼어내어 자기 안에 돌이켜 만상을 거침없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외적인 것들은 기왕에 받아들여진 방식과 관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몽테뉴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의 세계로 들어와서 자기 내면의 자유와 권능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분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세상을 바꾸고 뭔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몽테뉴의 생각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고 뭔가 개혁을 거부하는 듯한 뭐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몽테뉴의 글 곳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유한 개인의 영역은 생각에 국한되다고 믿기 때문에 몽테뉴는 모든 것이 공적인 사회의 것으로 빌려줘야 되고 공통된 요구 앞에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번 나왔지만 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차례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과연 사회라는 것이 개인에게 생각 외의 것이라면 정당하게 요구할 만큼 강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막연하게 생각의 자유로만 아니고 어떤 일신상의 자유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몽테뉴의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몽테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에세 곳곳에서 많이 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몽테뉴에 대해서 진보적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보수적인데, 과거 지향적인데, 아니면 지나치게 왕정을 너무나 수능적으로 따라가는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몽테뉴의 생각은 자기 내면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감을 줄 만한 파괴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는 몽테뉴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몽테뉴가 이렇게 정신적인 자유 내지는 자기 내적인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조금씩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확장이 되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민주사회까지 이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이러한 생각을, 태도를 오늘날의 잣대로 보지 말고 그 당시에 다른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